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인 5월경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한국, 일본, 중국 3자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 대변인이 누구보다 강력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는 그동안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넘나들며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던 정책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노선으로 갈아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배경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손해를 봐가면서 북한을 지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이득이 되는 점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을 자극하여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명분만 주게 되었다는 중국 측의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국과 경제교류는 물론 상호 군사교류를 해오고 있었지만 올해 초부터 북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 선양 지역에 파견되어 중국과 군사교류를 하던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한국에서 한일중 3자 회의가 진행되던 시점에 중국에서 철수해 북한으로 원대 복귀하였고, 특히 중국의 북한 비핵화 발언으로 북한 내부에선 중국 측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나서서 주중 북한 대사관을 철수하려는 계획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방송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한 중국을 향해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발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비핵화 발언에 난폭한 내정 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이유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얻으려 하는 것.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았던 마이크 폼페이오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16개월 동안 사번의 단독 방북을 하며 김정은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위해 북한이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있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김정은은 폼페이오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극대노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가장 좋아할 집단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이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중국의 지방정부로 다루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며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정은은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반도 동쪽에 얼지 않는 항구라며 원산항과 같은 부동항을 통해 중국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에 미군의 미사일이나 전략 자산이 증강되는 것을 북한은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이 들어오는 경우 가장 골치 아파질 집단은 중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살펴본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북한을 지원한 이유는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 한반도를 꿀꺽하기 위해 북한 지원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해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배치될 전략 자산을 강화시켜왔으며,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자 핵무장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게 되는 자승자박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을 감싸면서 생긴 나비 효과인 상황인데요.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게 되면 정말 두려운 곳은 북한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소국 자신들을 대국이라 칭하며 한국에게 사드 보복부터 한한령을 비롯한 경제 보복까지, 심지어 얼마 전엔 전략 핵폭격기를 띄워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 핵투발 훈련을 하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의 핵무장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대선 토론에서 마저 한국 핵무장의 긍정적인 트럼프의 압승으로 재선이 확실시되자 자포자기한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사실상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미중 갈등에서 미국을 선택하고 중국의 패배에 베팅한다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내정 간섭을 일삼던 주한 중국 대사를 전격 교체하는데 이는 곧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방향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첫 단추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과 다시 잘해보자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당국은 한일중 3자 회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 확산만큼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 야망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나갔고, 한국은 중국과 함께 5천년 역사를 함께한 친구이자 동반자라면서 한국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180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론 북한의 핵 개발이 지속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핵투발 수단이 고도화될수록 위협을 느낀 한국은 반드시 핵무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북한에게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중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끊고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식량과 에너지 자급자족조차 못하게 될 북한은 결국 핵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중국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북한은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를 찾았고 그것이 러시아입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재래식 전력이 부족한 러시아에게 항상 전시 준비를 해오며 축적해둔 군수물자를 제공하고 심지어 특수부대와 공병부대를 차출해 러시아로 파병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북한이 밀착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진행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6월 말 진행된 다탄두 미사일 역시 실패로 돌아가는 등 북한의 미사일 기술력 허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이런 기술력을 채우기 위해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기술 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핵탄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투발수단의 탑재에 은밀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사시 핵탄두를 사용하려고 시도만 해도 한미 감시자산에 전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감시자산에 걸리지 않고 은밀하게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이며 이게 완성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핵보유를 하게 됩니다. 북러 조약에 따르면 상호국가 영토가 침범받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지원을 보낸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러시아 측이 자국의 영토로 선포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으로 북한 내 특수작전 부대와 공병부대가 파견될 수 있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군과 미군, 프랑스군 등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며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전략자산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참전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특수정예부대와 공병부대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비공식 참전하여 북한의 외화벌이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북한의 참전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러시아 역시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무기 직접 지원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러 상호방위 조약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이 크게 발끈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영토가 침범받으면 러시아 측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한다는데 그 대상이 한국이 아니라면 중국밖에 없다는 것으로 북러 조약의 대상은 중국이냐며 발끈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북중 관계가 좋았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테지만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에 파견된 북한 인력이 철수하면서 대사관 철수까지 나오는 등 전방위적으로 북중 균열이 감지되는 상황에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을 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 되었는데요.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하더니 호랑이를 키운 꼴이 되었고 북쪽 호랑이는 또 다른 남쪽 호랑이를 키우게 되어 한반도 전체가 핵무장을 하게 될 운명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5천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에서 유일하게 외세의 침입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핵개발과 핵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에 놓였습니다. 푸틴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때문에 잔뜩 겁에 질린 상황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궁지에 몰리니 미쳐 날뛰는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푸틴이 겁에 질려 있을까요?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긴장이 동아시아 전역에 전례 없는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경한 움직임으로 한국을 압박하며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위협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러시아의 군 내부에서는 푸틴의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시프코프 장교는 푸틴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 온 국가로 그 군사력은 이미 입증되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무기 수출 규모는 74% 증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 카를로스 멜토로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한국 잠수함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에 감탄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멜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극찬하며 한국의 잠수함이 디지털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의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군사 지원도 환영한다.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과 고급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웃 국가를 침공한 전쟁이다.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합법이다. 한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4월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장비와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 무기를 제공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었죠. 당시 젤렌스키가 콕 집어 언급한 러시아 전투기 미사일 격추를 위한 대공 무기는 신궁과 현궁이었습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로 2인 1조로 운용되며 개별 휴대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비행 속도도 마하이 이상으로 헬기는 물론 각종 고정익기까지 격추시킬 수 있는 무기인데요. 게다가 현궁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차를 파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미국산 제블린보다 훨씬 뛰어난 장갑 관통력을 갖고 있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제블린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향후 제블린을 대체할 무기로 거론되고 있죠. 만약 정부가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155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이 가장 먼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각종 무기와 장비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세계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55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155포탄은 10kg 정도의 폭약을 싣고 최대 22km까지 날아갑니다. 전쟁 초기 당시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155포탄 7,000발을 발사하며 화력을 보여줬으나 올해 들어 심각한 무기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한국은 현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그 군사적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무호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89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손꼽히고 있죠. 탄두 중량이 8톤인 한국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호의 실제 폭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무려 11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사실 엄청난 미사일 강국입니다.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인 현무3의 사거리는 1500km로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 국가가 많지 않은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할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주목한 현무 시리즈 중 현무 역시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무 시리즈 중에서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가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현무2는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전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었으나 약간의 개량만으로도 중거리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무3는 2006년 7월 7일 사거리 500km인 지상 발사형 순항미사일 현무3호를 개발 중이라며 국방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처음 공개하면서 지상형과 잠수함형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현무3 순항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약 11억에서 17억 원으로 알려져 비싸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독일에서 수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에 2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게 느껴집니다. 한편 현무사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인 현무사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개발이 시작된 무기입니다. 현무사는 1톤에 불과한 현무3의 탄두 중량을 2.5톤까지 늘린 것으로 추정되며 미사일이 마하십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GBU-28이나 GBU-57 일명 벙커버스터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져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대망의 한국의 비밀무기 현무호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용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무호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현무호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이며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존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수준이지만 현무호 탄두 중량이 8톤이기에 이는 세계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죠. 현무호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 배낭과 맞먹는 폭발력이라고 평가받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으나 현무호는 핵폭탄보다 관통력도 뛰어나서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는데요. 만일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즉각 현무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무호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히는 미사일입니다.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이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군이 현무호 탄도미사일을 성능 개량한다고 밝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능 개량을 하면 폭발력은 유지하되 탄두 중량은 줄고
사거리는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철원에서 현무호 탄두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탄두에 들어가는 장약을 기술적으로 변형시켜 폭발력을 50% 늘린 탄두를 개발할 예정.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같은 현무호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중국 등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는 현무호 같은 89론 탄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로 탄두를 1톤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 사거리 3500km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사거리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돼 현무호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현주 현무호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가능한 완성품이 나와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체계도 구축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강력한 방산산업과 군사력을 인정하며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유독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군비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은 최근 5년간 독보적인 수출 증가율인 177%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간 수출액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죠. 수출 대상국도 2023년 12개국으로 전년 대비 8개국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난달 루마니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를 구매하기로 확정했으며 수출 규모만 따지자면 약 1조 2,8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4월에 쫄란드와 했던 다연장 유도무기 체계인 천무 수출 계약이 약 2조 850억 원이었으니 두 번째로 달성한 조단위 계약인데요.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 전차에 대해서도 현지 실사격 테스트 수행 후 협상에 돌입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과 천궁 11까지 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인 미국 방산 시장을 향한 K방산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화는 지난달 미 해군 함정 사업을 하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군이 야수 모드로 돌변했다. CNN은 한국 방위 산업이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고, 포브스지는 한국이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며 이를 국가적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백문 도입 계약 일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지난 7일 인도 매체 디 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연임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국방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K9 백문 추가 도입이 최우선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 달 뒤인 8월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인도에서 추가 구매하게 된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및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도는 당초 타르 사막 지역의 작전을 위해 K9를 구매했지만 라다크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고고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9의 배치를 옮겼습니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로 마모스통 캉리나 사세르 캉리 등 해발 7영M급 고봉들이 즐비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레 역시 해발 3,524m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인데요. 대표적인 고산지대인 테다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 기온차도 극심한데 레 1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8.2도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낮으며 드라스 지역은 인도 역대 최저 기온인 5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K9를 라다크에 배치하기 전 다양한 지형 기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K9는 극한의 기온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언덕숲 호수가 즐비한 라다크 지역에서 100% 운용 가능하다는 적합성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인도군은 수많은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성과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결국 추가 백문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인도의 결정에 놀랍게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와의 가란 계곡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4년 동안 급진적으로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실제 통제선 LAC를 따라 AKSAICHIN 지역 250마일 전선에 약 2만 명의 군인을 배치했으며 새로운 도로, 벙커, 헬기 착륙장을 통해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며 DESANG 평원에 대한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중국 주력 자주포인 SH-15의 배치를 크게 늘렸는데요. 중국의 동맹국이자 이제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산 SH-15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들을 배치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K9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의 행보에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막과 고산 자갈 및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 차륜형 자주포로 6X6에 세미트럭인 CTL 181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형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되는데요. 이로써 특히 불균일하고 험난한 지형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차륜형과 달리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형 궤도형 자주포에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표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그렇지 못한데요.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허점들을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륜형 차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의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만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형 자주포 SH-15를 해발 5영M가 넘는 고산지대에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PLG-5의 경우 스페이드에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10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한국의 국방안보포럼의 한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욱 적합해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가 실제로 가진 성능이 훨씬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형을 배치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형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산 방산 무기들은 전 세계에서도 잔고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중 궤도형 장비들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궤도형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 가뜩이나 차륜형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궤도형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에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내 지역의 경우 궤도형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부대의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K9은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끝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산업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방산 무기 제조에서도 공정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공정 중 70%를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군조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결함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출고된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실의 성능 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15가지 확인 절차를 모든 제품에게 시행합니다. 또한 K9의 경우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보수 이점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리병의 작업 공간을 현수 장치 자체의 조절로 만들어줄 수 있어 궤도 관련 수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50년 동안 지상 무기를 만들어 왔으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한화의 연간 무기 수출액은 11배 증가해 11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가는 약 350%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한국산 K9 자주포가 적극 활용된다는 점은 세계 방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면서 유난히 향상된 스텔스 기능과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갖췄다 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신형 잠수함의 공식 명칭이나 성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한 잠수함을 면밀히 살펴본 직후 이 잠수함이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상부도 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신형 잠수함은 과거 외신에서 타이타이프 39C라고 이름 붙인 잠수함과 이 같은 기종으로 공기 부료 추진 체계 A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독특한 모양의 돛은 적의 능동형 음향 탐지기 액티브 소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중국 해군이 공개한 영상과 CCTV 보도를 볼 때 이 잠수함이 이미 작전 수행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고 각진 돛으로 탐지 회피 기능을 갖고 있다. 중국이 잠수함에 이렇게 유난히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탐지되는 순간 잠수함의 생명은 끝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핵잠수함은 대만 어부에게 탐지될 정도로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과연 스텔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지난 18일 대만의 한 어민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면에 떠오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SNS에 공유되자 은밀한 작전 수행이 생명인 잠수함이 떠올라 어민에게 포착되다니 이걸 과연 핵잠이라고 할 수 있냐며 조롱이 쇄도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지난 18일 대만 서해안에서 약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한 대만 어선이 촬영한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포착한 것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얕은 대만 해협에서 수심이 깊어지는 남서부 해안의 전략적 수역은 잠수함이 매복하기에 좋은 곳이라 최근 이 수역이 중국 대만 미국군의 핫스팟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은 한 번에 수중에서 수개월간 활동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잠수함 비밀 임무는 거의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중국의 이 잠수함은 중요한 임무 중에 이렇게 대만 해협에서 떠오른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날 사고가 오작동으로 잠수함이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이나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 구역 ADIZ로 거의 매일 군용기와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 친미 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하자 취임 사흘 만인 23일 6해 공로켓군 합동으로 대만 본섬의 사방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대만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에 떠오르고 말았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무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 잠수함은 적어도 서해에서의 작전은 어려울 듯합니다. 한국은 지금 다른 방산 무기뿐 아니라 무인 수상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정학적 야욕을 드러낸 푸틴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림대교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길이 12마일의 크림대교를 건설했는데요.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대상 1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 USV 푸틴의 자존심 크림대교를 공격한 것인데요.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무인수상정 한 대가 크림반도 아래로 서서히 접근하다가 폭발을 일으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무인수상정에는 최대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폭 보트형 무인수상정은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거지인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공습할 때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무인수상정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개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현대 전장에서 가격 대비 엄청난 공격력으로 가성비가 돋보이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수상정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은 한 대당 가격은 25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대당 200만 달러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무인수상정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무인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어 LIGNX1과 한화시스템이 이 분야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설계 사업을 공고했는데요.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방산 라이벌인 두 회사 LIGNX1은 해검 시리즈를, 한화시스템은 해령 체계를 내세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니즈넥스1의 해검 시리즈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과제별 목표에 따라 감시 정찰 기능 강화, 무장 기능을 추가했고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을 확대했습니다. LIGNX1의 해검 시리즈 중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검이는 수상수중 정찰용 무인수상정으로 강한 조류에서도 기뢰나 착저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검 3는 연안경계 및 신속대응 무인 경비정으로 장 전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인수상정 전방에 12.7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를 장착하고 자폭형 드론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무인수상정 연구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한화는 2024년 4월
무인 수상정 해령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완성도가 낮은 시제품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탐지 능력을 가진 수상정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정말로 무인으로 기동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한화 시스템은 불과 2달 뒤 세계 최초로 실전 훈련을 성공시켰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자랑하는 무인 수상정 해령 SEAGHOST은 적외도 위성을 활용한 원격 통제 기술을 적용해 작전 운용 시 통신 음영 구역 및 통제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미래 해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T의 해령시 GHOST는 탑재된 무인 수상정 및 드론과의 협업으로 수색 및 감시 정찰 능력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주변의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해피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위성과 연결된 무인 수상정을 잘 활용하면 북한, 중국의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며 중국 불법 어선 단속에도 엄청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방산 라이벌 LIGNX1과 한화 시스템이 이번 방위사업청의 무인 수상정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해외 수출 때문입니다. 리서치 업체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무인 수상정 시장 규모는 2023년 8억 9,400만 달러에서 2033년 3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무인 수상정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인 탓에 LIG와 한화 두 회사 모두 트랙 레코드가 중요한데 세계 5위 수준인 한국 해군에 선택받고 납품한 무인 수상정이라는 점은 해외 시장 공략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회사가 선택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화는 최근 해상력 장악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최근 한화 시스템과 한화오션을 통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가 이제 국내를 넘어 미국 조선소를 처음으로 인수하고 미국 현지에서 선박 제작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화가 약 1,380억 원에 인수한 필리 조선소는 미국 연안을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미국 존스법 존즈 액트에 따라 본토 연안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건조해왔고 1997년 이후 미국에서 건조된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해왔습니다. 상선뿐 아니라 미 교통부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해상풍력 설치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한 경험도 있는데요. 필리 조선소의 규모는 미국 최대 규모인 길이 330m, 너비 45m 독다크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은 약 5,800억 원입니다. 과거 한국 조선사들이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미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화가 이렇게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상선 시장 확대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의 군함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K2 탱크, 다연장 로켓 천무에 이어 무인 수상정 등 경쟁력 있는 방산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 본토에까지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화의 파격적인 행보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칭 대국이라는 중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서 누가 봐도 소국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전 세계 16개 국가에서 중국발 대규모 확산을 이유로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와 입국 제한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선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리는 등 주변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했지만 여기에서도 한국만 콕 집어 제외하는 방침을 내놓는 등 대국답지 않은 속 좁은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서 입국을 막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중국 측에선 한국의 기업과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어 산업계 전반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워낙 크기에 어떤 산업군이라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이 키워가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역대급 호황기를 자랑하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2022년 단 몇 개월 사이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메모리 업계는 긴축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작용하는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만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소비량이 1위인 국가이지만 반도체 자급률이 7%밖에 안 되는 나라답게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 중이며 메모리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지금처럼 불안한 메모리 시장은 중국의 고객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마이크론은 기존에 예고된 설비 투자를 30%나 감산한다고 밝히면서 웨이퍼 생산량도 20% 낮추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역시 낸드 생산량과 설비 투자 분야를 각각 30%, 20%씩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예고된 설비 투자의 50%를 감축한다는 발표를 하며 가장 큰 폭의 감축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2022년 4분기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 엄청난 영업 손실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도체 재고는 쌓여가고 있어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이런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업계에선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서 생산을 많이 하고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량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식인데요.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있는 최대 규모 공장에서 생산 물량을 대략 20% 이상 줄인다는 발표를 하여 중국 현지 공급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번 전략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자 생산 물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에 한국이 생산 물량 감소로 대응하자 중국은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가동해 메모리 반도체 수급에 나서려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엔 양쯔 메모리 테크놀러지 YMTC와 창신 메모리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반도체 한파로 다가올 공급 부족을 대비하고자 YMTC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YMTC는 한국 기업들의 전유물이던 3D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며 국내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창신 메모리는 수년 전 삼성전자와의 치킨 게임으로 파산한 독일의 키몬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신생업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D램을 생산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10년가량 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구형 메모리 반도체마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싹을 자르려는 미국은 최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설득하여 대중국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 수출을 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 금액과 물량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중국의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미국이 어떤 어드밴티지, 이익을 줬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원천 차단되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한 줄기 희망으로 한국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며 한국의 자체적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폴리이미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EUV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까지 성공해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동진세미캠이 생산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부장 강국이던 일본과 네덜란드로부터 반도체용 소부장 수입이 전면 막히게 될 중국은
최근 소부장 자체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의 기술력이 탐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측 경제 전문가들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한국 업체들과 협의해 중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 가지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실시된 한국 입국자 비자 중단 소식이 한국과 중국이 반도체 소재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중국 측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해주겠다는 언급도 없었지만 다급해진 중국은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외교나 공무 그리고 긴급한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엔 이미 특별 비자 정책을 마련해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사관에 문의하면 빠른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대국이라 한국과 경제적인 교류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자급자족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편의를 봐준다고 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반도체 소재를 공급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먼저 미국 측의 압박으로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 포위 작전에 동참했기에 14동맹에 가입된 한국 역시 대중국 반도체 포위 작전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지금 같은 반도체 불황기에 생산량 줄이고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높여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마이크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까지 대부분의 메모리 업계가 감산을 동반한 긴축 경영을 시사한 반면 삼성전자 측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와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플래시 가격은 기존보다 10% 인상하는 초강력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반도체 생산 과다로 인해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공급되는 3D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면 중국 측 공급사가 받아들이는 인상 금액은 10%가 아니라 20% 내지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기존 공급 가격만 고수해도 사실상 하락한 만큼의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생산과 공급의 차질을 겪고 있는 중국은 삼성의 반도체가 아니면 도저히 메모리 수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삼성의 제품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200조 원 이상 투입된 반도체 굴기 예산이 머지않아 중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1조 위안 우리 돈 180조 원가량을 투입해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10년 넘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로 그동안 반도체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측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과가 부진한 것도 있지만 워낙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중국 측 고위 관리와 반도체 업체 간의 유착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빼돌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칭화윤희는 얼마 전 유동성 위기로 파산해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아무도 칭화윤희를 인수하지 않아 결국 국유화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자본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던 중국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 대응으로 많은 예산을 소진했으며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 방어에도 막대한 외화를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건국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과 건설업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중국 정부도 예산 집행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중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도체 자금률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7%에 달하는 반도체 자금률은
2025년이 되어서도 10%가 안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여전히 중국에서 필요한 90%가량의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에 더욱 목말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만은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지로 현재도 중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대만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비자를 중단하며 입국을 막던 중국이 자국 산업이 위기를 겪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